역시 구멍을 뻥 뚫어 놨는데 마치 안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바위를 이렇게 아주 정돈된 바위처럼 그리기도 해서 역시 바위가 우리 문화 속에서 제 생김새대로 정말 다양한 형태를 짓고 있는 것처럼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바위를 어떻게 이렇게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고, 대부분 바위에서는 이렇게 불로초가 나타나거나 바위 속에서 소나무, 대나무, 실제로 소나무는 바위 속에서 자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대나무는 바위 속에서 자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위를 그리고 상당 부분 보면 불로초 또는 소나무, 대나무를 그리고 있었다. 역시 상상력을 충분하게 화면에다가 표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번째 소나무. 역시 붉은 소나무가, 그래서 때로는 이게 붉은색을 한 것은 뭔가 벽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게 소나무를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붉은색을 칠한 것은 이 주변 환경을 보면 실제 이런 산들이 우리 문화 속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도 상상력의 최고봉을 갈 수 있도록 소나무 하나를 그려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로초 같은 것의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어떤 실경과는 관계가 조금 떨어진,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된 소나무를 그리면서도 붉은색과 소나무 잎들도 상당 부분 아주 꽃봉오리처럼 아름답게 표현을 했다든가, 소나무 가지가 마치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그렸다든가, 이런 상상력을 발휘한 소나무, 대표적인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를 민화 속에서 가끔 보면은 이 소나무 이파리가 그릴 때 얼마나 많이 그 붓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상당 부분 보면 이렇게 이파리가 집중되어서 가운데로 모아지는 동그란 부채꼴 원형 속에서 모아지고 있는데요. 가끔씩은 이런 것은 그 고구마나 감자로 도장을 파서 찍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무성한 소나무 그리기가 제일, 여기서 붓이 제일 많이 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시 그림 그린 사람들의 상상력은, 아니 꼭 굳이 그것을 다 그릴 필요 없이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이것도 지금 그림이 공통점이 마치 부채처럼 가운데 모여져서 하나로 집중되어서 방추형처럼 보이잖아요. 이 그림은 붓으로 그린 그림입니다만은 이런 스타일의 그림들, 소나무 이파리나 나무 이파리에서는 그렇게 고구마나 감자로 도장을 봐서 찍는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소나무가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해서 서로 끼안고 있는 것처럼, 아무튼 이런 소나무가 실제 있기도 하지만 이 그림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신비롭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생각한 상상의 그림들이다. 또 이런 그림은 마치 그 사슴의 점배기처럼 소나무 겁질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참 재밌는 소나무죠. 소나무 등컬에 비해서
소나무 잎은 조금밖에 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소나무였다. 또 하나는 이런 소나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읽어내야 되느냐 하면 한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이것은 노송이 되면은 보통 노목 아주 오래된 모든 나무는 속이 비게 되죠. 그런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작가는 이렇게 큼직한 등걸의 소나무에 이렇게 잎이 다 말라준 고목처럼 그렸으면서 가운데를 이렇게 비워놓은 이 뜻을, 이건 미나를 많이 보셔야만이 이런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나무는 그 오래된 그 고목의 등걸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일자로 반듯하게 그렸지 않습니까? 참 재미있는 상상의 소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로초, 소위 이 영지버섯. 근데 실제 이 영지버섯은 뭐 진시황이 오래 살기 위해서 동쪽으로 신하들을 보낸 곳이 우리 한반도라는 얘기. 이 영지버섯은 동남아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 났느냐 이런 형태만 다르죠. 열대지방에도 우리와 똑같은 영지버섯이 꽤 많아요. 이런 버섯들, 이건 마치 버섯이기보다는 꽃처럼 그렸는데 실제로 이런 스타일들의 영지버섯이 우리 산천에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고 여행을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제 자료에 보면은 아닙니다. 동남아 어디든지 다 있었어요. 꼭 진시황이 그 동쪽으로 이렇게 한반도에 가야만 있는 걸로 생각했던 건 글쎄요. 그건 좀 아마 약효가 우리 반도에서 나는 게 더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참 재미있는, 이파리가 피지 않고 버섯이 피는 거거든요. 버섯에 이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여기에 잎을 그려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실제 우리 산에서는 곧 우기철이 돌아옵니다. 우기철이 지나고 나서 등산을 하고 깊은 산보다는 우리 이 서울 주변 같은 이런 산 속에는 상당 부분 그 영지버섯이 피는데요. 또 하나는 이 영지버섯은 그림 속에서는 거의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위에서 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바위에서는 절대 피지 않습니다. 영지버섯은 반드시 참나무 등걸에서만, 참나무가 위를 그루터기를 베어내고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포자가 균이 만들어진 것이 버섯의 형태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피어진 버섯을 우리는 영지버섯이라고 합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많은 영지버섯이 그림 속에 등장되기 때문에 이런 그 영지버섯을 수집을 하고 또 뭐 직접 따기도 해서 이걸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달여서 먹으면 굉장히 써요. 그래서 대부분 영지버섯을 술에 담궈서 먹는데 술도 엄청나게 씁니다. 그리고 영지버섯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장수의 아주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요. 과연 그게 그런지 엄청나게 쓰고, 또는 그 먹으면 뭐 사람이 거의 즉사할 만큼 강한 독을 가진 버섯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영지버섯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생에서 미나 속에서 등장되기도 하지만 우리 문화 속에 전 동남아 전 세계에 어디서든지 피고 있었다. 또는 우리 영지버섯이 다른 버섯에 비해서 뭐 약효가 특별하다. 이런 것까지는 아무튼 알 수 없지만 미나 속에는 그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장수를 얘기하려면 빠지지 않은 것이 바로 영지버섯이었다. 그렇지만 올여름에 아마 이 장마 끝나고 서울 근교에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가 실제 수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그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나무 밭에나 이런 데는 나타나지 않은데 그림상에서는 꼭 이렇게 바위나 대나무를 주변에서 피어난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있다. 마치 그 구름이 피어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학은 천년을 산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학이 천년을 살면 청학이 되고 또 청학이 천년을 살면 백학이 되고 또 뭐 500년을 더 살면 황학이 된다는 이런 기록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장생의 상징으로서 학을 많이 그리기도 하고 빠지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민화의 공식적인 그 화제를 보면은 소나무에는 장생과 관계없이 송학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 소나무와 학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장수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홍학과 백학, 청학 세 가지가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천년을 살아서 또 천년을 살고 또 500년을 더 살아서 떠나서 완벽하게 어떤 그 장생의 영원히 늙지 않은 신선 세계 같은 것을 상징할 때는 이렇게 그렸다. 그래서 학들이 뭔가 그 아주 아름답게 피어난 구름을 향해서 지금 합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작가가 이 장수를 그렸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렸을까? 실제로 우리가 학을 보면은 암수가 울 때만 입을 벌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학이냐 두루미냐에 따라서 요즘은 민화를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제가 어느 민화 연구가를 보니까 이건 학이하고 아니고 두루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루미는 절대 소나무 위에 앉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발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소위 송학이라는 것은 소나무 위에 학이 살고 있는 것을 송학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림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건 두루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루미는 소나무 위에 앉지 못한다. 그래서 땅에만 앉는 것. 날르는 것은 그렇게 구만리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앉는 것은 반드시 소나무에 앉지 못한다는, 그래서 이게 민화와 실제 학들의 종류랄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아직 분석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이 춤을 추듯이 나르는 것을, 그 다음에 학이 지금 이런 학은 앞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또는 이렇게 단순한 학을 보면 학을 S자로 그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방학이라고 하죠. 그 신선도에서 신선이 이 학과 매하를 아주 소중하게 다루죠. 그래서 매자 학처 또는 어느 기록에서는 학을 부인처럼 매화를 아들처럼, 어느 그림에서는 매화를 아들처럼 학을 부인처럼 그런 상상력을 발휘한 그림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아무 때나 신선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학이 살고 있었고 멀리 학이 날아가다가도 이렇게 신선이 손짓을 한다든가 신선이 무슨 소리를 지르면 다시 까꿀로 날아오는 형태를 그려놓은 것이 S자처럼 만들어진 학. 이것은 지금 정면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S자를 그려놓은 학들을 돌아오는 학으로 그리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것은 학이 굉장히 아주 다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밤 풍경을 생각하고 그린 것인지, 민화 속에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등장되기 때문에 이런 장생의 사물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주 단순하게 그리면서도 그 학다운 자태를 소나무와 불로초, 그 다음에 바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해 보면 참 간결하고 다리가 길어서 그런 느낌도 들겠습니다만은 간결하고 어떤 그 신선 학자다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림들이 학이었다. 아주 다정한 학이면서 사실은 이런 학은 이렇게 교미를 하고 있는 학들로 읽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백학과 청학. 그래서 아까 제가 1000년을 더 살아야 백학이 된다고 그랬고 500년을 더 살면 황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 그림에다가 강조해 놓은 내용들의 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북과 학이 항상 같은, 역시 장수의 장수를, 그러니까 거북 위에 학이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북도 뭐 100년을 산다, 1000년을 산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학을 이렇게 얹어 놓은 것은 더 플러스 시키는 내용을, 더 강조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게 사슴도 이게 백록이냐 청록이냐 이런 데 따라서 굉장히 오래 사는 동물의 상징을 강하게 하고 있죠. 특히 이 백록 같은 경우는 불교에서 백상, 백록, 백우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호랑이 같은 경우 백호냐 황호랑이냐, 실제로 백호는 우리 문화 속에 없는 거죠. 호랑이 이 얘기 때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백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최고의 오래된 나이가 많은 사물을 얘기할 때 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문화 속에서 백이민족이라는 이 용어와 그 다음에 백수, 백복 또는 흰 사슴, 흰 호랑이, 까치도 예를 들어서 흰 까치가 상주에 나타났다는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니까 세조 때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궁에서 상주의 현감이 흰 까치가 나타났다고 장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거 국가의 상서로운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그걸 잘 보호하라고 거기다가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상은 받았지만 까치를 어떻게 붙잡아놔요? 까치가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그 뒤에 까치가 날아갔다는 그런 기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문화 속에 백색의 신령스러운 흰, 정갈한, 깨끗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우리 민족과 백의 내용을 아마 깊이 들여다보고 이게 다른 문화 속에서도 백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징하고 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아무튼 아까 사슴의 가죽 녹피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모든 동물 가죽 중에서 가장 고급 가죽이 녹피거든요. 그래서 이 녹피의 사용 용도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카메라에 먼지를 닦아낼 때 가장 비싼 게 녹피예요. 그래서 하셀브라드 정도나 돼야 녹피를 가지고 닦아낼 만큼입니다. 어쨌든 사슴이 장생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 생활 문화 속에서도 상당히 귀중한
어느 동물에 비해서 뛰어난 동물로 등장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등장되는 백록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는 어떻습니까? 한라산에 백록담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백록담이라는 상상의 전설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민화 속의 장생도에서는 백록을 꽤 많이 그려요. 역시 흰 사물 중에 가장 으뜸인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경쾌한 내용을 그리기도 했고요. 아주 그 한 쌍의 사슴이 새끼를 잘 기르는, 역시 마찬가지로 장수의 최고의 높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슴이 불로초를 물고 있다는 것은 장수를 더 강조하는 뜻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역시 19세기, 20세기쯤에서는 그 사슴을 그려도 마치 사슴 털을 무슨 그 문자도 그리듯이 그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슴 그림은 편안한, 그 다음에 오래 사는 장수의 상징으로서 우리 생활용품에 많이 등장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거북, 이 거북과 자라, 모든 것을 우리는 거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거북도 역시 뭐 1000년을 산다는 여러 가지 기록이 있었고, 또는 어느 기록에서는 거북의 꼬리가 3개냐 하나냐, 거북의 꼬리가 3개인 거북이 가장 그 오래된 거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은 보면 이렇게 거북이 꼬리를 5개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셋 가지고 가장 오래된 거북이라면 5개는 더욱 오래 사는 동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물 위를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서기를 내뿜어서 상스러운 기운을 보여주는 그림, 거북들이 등장되고 있죠. 그렇게 등에다가 아기를 업듯이 업은 거북이나, 또는 역시 거북의 등 주변에 8쾌를 그려서, 사실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일찍부터 이 거북은 매우 신령스러운 상징물로 등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용궁 속에 들어가는 거북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주 간략하게 파도를 붓으로 휙휙휙 그리고 물결을 이렇게 그렸으면서, 거북은 나름대로 상당히 정성 들여서 그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생에서 달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해는 들어가고 달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그 약간의 모순이죠. 역시 해와 달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생물에 달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일월, 그 다음에 이게 밤이라는 이 장면에서 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달을 그려놨기 때문에 밤이라는 것을, 그래서 밤에 사용되는 불을 밝히는 불밝기 창이라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겠죠. 역시 해는 붉은색이고 달은 흰색. 그래서 아까 해에서는 흰 태를 동그랗게 두르는 것을 한국적인 민화에서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달에서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게 없었고, 여기에 개수나무를 어떻게 그렸느냐는, 이것은 뭐 각 모든 인류가 같은 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소나무에서 졸고 있다는 것은 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해냐 달이냐 할 때 흰색과 붉은색, 또는 그 사물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졸고 있다는 건 밤이란 뜻이죠. 둘 다 눈을 지그시 감고 달을 마치 거울처럼
걸어놓고 아주 평화로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뭐 장수의 장수를 계속 거듭 강조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대나무 얘기인데요. 대나무는 역시 고려시대 2세기에서는 대나무가 십장생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조선시대 왕궁에서 그렸던 십장생에서는 대나무가 들어가지 않고 산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대나무도 이렇게 순조롭게 잘 곧게 크는 대나무와 그 다음에 그 풍죽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이렇게 휘어진다든가 절죽 또는 이렇게 벼락을 맞아서 부러진. 그래서 문인화 같은 데서는 대부분 대나무를 풍죽 또는 절죽을 그리는데, 민화에서는 그냥 반듯반듯한 걸 잘 그립니다. 그러나 가끔 민화에서도 문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부러진 절죽을 그리기도 하죠. 역시 대나무를 아주 튼실하게 잘 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시죽이라는 대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를 쓰기보다는 줄기를 쓰기 위한 화살 만드는 시죽의 그림들을 십장생 배경에 많이 쓰고 있었다. 이런 것은 그냥 그 대나무가 대나무라는 상징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나무 이파리를 그리기도 했죠. 그 다음에 복숭아. 이 복숭아는 뭐 대표적인 게 천도복숭아였고, 천도복숭아는 역시 그 동방사기 이 복숭아 훔쳐먹고 3000년을 살았다. 그렇다면 두 개를 먹으면 6000년을 살 것인가. 아무튼 이 복숭아도 상당히 그 십장생도 속에 많이 나타나는데, 역시 우리 문화 속에서는 복숭아는 십장생이 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이 복숭아를 유교 문화 속에서 제사상에 놓지 못하게 하는 이유, 그게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은 복숭아가 이렇게 여자의 젖꼭지처럼 생겼기 때문에 제사상에 못 올라간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복숭아의 생김새가 여자의 엉덩이처럼 생겨서 제사상에 올리지 못한다.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어떤 간모 여제도 같은 데서 보면 복숭아나무를 아예 그려놨어요. 또는 우리 문화 속에 복숭아는 귀신이 싫어한다. 그래서 뭐 못하게 한다. 아무튼 이 민화 속에서 아주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읽어보면은 참 어느 그 내용보다 재미있고, 또는 그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우리의 그 생각과는 맞지 않은 내용들이 그려지거나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더 많은 자료를 섭렵하고 많은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 부분을 이렇게 여자의 가슴처럼 그려놓은 경우죠. 역시 이 천도복숭아도 아주 오래된 구불구불한 나무에다가 아주 많은 양을 그려놓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아주 단순한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역시 극락조들이 앉아 있고 사슴이 이 불로초를 물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놓고 뭐 민화에 대한 장수 설명을 한다면 역시 불로초, 바위, 사슴, 복숭아, 극락조, 우리가 좋은 길상의 것들을 한테 모아놓은, 사실은 민화의 근본 바탕이 그런 거죠. 그래서 민화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 사물 속에서 가장 오래된 10가지를 십장생이라고 했고, 거기에 달, 산, 복숭아 이런 것들이 포함에 대해서 13장생이라는 용어까지 쓰기도 한다. 실제로
생활용품 속에서는 13가지의 장생의 사물들이 다 포함되고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궁극적인 목표는 오래 살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를 은연중에서 그림에 그려서 놓고 염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